지금까지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표기법, 즉 클래스를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 그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릴레이션십들은 어떤 게 있고 그 각각의 표기법들은 어떤 것들이냐, 또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그렇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읽는 방법 또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만드는 방법, 그 요구사항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수집한 요구사항, 정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어진 요구사항에 대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했을 때 뭐 이론적으로는 뭐 하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그리면 이런 형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저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만든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여러 가지 유형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가 꼭 뭐 정답이어야 된다. 이 사람이 만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정답이어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클래스 리퀘어먼트를 만족하기만 하면 그건 맞게 잘 그린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느냐 이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클래스가 뭔지 찾아야 되네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겠죠. 주어진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좀 보고 여기서의 주요 엘러먼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의 주요 엘러먼트, 요소를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O 어널리시스, O 방법론에서는 클래스가 바로 그 주요 요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클래스가 뭐냐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역시 뭐 명쾌한 정말 이렇게만 따라하면은 항상 뭐 올바른 클래스를 뭐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방법은 당연히 있지는 않고요. 가이드라인 정도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은 어떤 가이드라인인가 하면 일단 이제 요구사항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연어로 작성이 됐겠죠. 어떤 텍스처럴한 디스크립션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게 되겠고요. 요구사항들을 이제 일련 번호를 붙여서 작성한 이제 요구사항이 있고 그럴 때 그 자연어로 작성된 그 문장들에서 주요 명사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요 명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명사를 기술하는 형용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 형용사가 바로 그 클래스에 포함돼야 될 어트리뷰트고 그 다음에 그 명사가 하고 연관이 되는 뭐 동사 또는 뭐 능동태 동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명사하고 함께 사용된 동사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그 바로 그 동사 주요 동사들이 바로 그 클래스의 오퍼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말 되죠. 이게 뭐 영어가 됐든 우리말이 됐든 명사, 형용사, 동사라고 하는 게 클래스, 어트리뷰트, 오퍼레이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가이드라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봐라.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맺든 상속 관계를 맺든 뭐 디펜던스 관계를 맺든 어소시에이션을 맺어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이제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요런 요구사항들이 있다고 칩시다. 한 7가지 요구사항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매 시스템으로 이제 고객들이 자기 그 어떤 비행기 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조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또 이제 예약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예매 시스템, 항공 예매 시스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항공사,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뭐 그 이외에도 외국의 다양한 항공들이 있죠. 요새는 또 국내 저가 항공사들이 또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각각의 항공사들이 새로운 그런 항공편을 개설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서 제주도, 뭐 물론 이제 그건 이미 있지만
광주에 있어 제주도가는 뭐 새로운 항공편을 뭐 개설을 하겠다. 새로운 항공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이 이제 항공편을 이제 검색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하고 보통 이제 항공편 예약은 가족이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대표 한 명이 예약을 하지 그 가족들이 다 개별로 예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가는 동반자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좌석을 예약을 할 수 있고 뭐 서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제주도 가는 몇 월 며칠 날 제주도 가는 항공편에 두 사람 예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당연히 예약한 거를 뭐 취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컨펌을 해가지고 더 이상 변경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항공편, 더 플라이트가 스케줄이 있겠죠. 스케줄. 그래서 이제 뭐 출발을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도착은 또 어디로 가는 거고 이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스케줄에. 그다음에 출발 시간은 언제고 뭐 도착 시간은 언제다. 이런 것들을 플라이트, 그러니까 항공편 일정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5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거고 여섯 번째가 조금 이런 것도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주변의 여러 도시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요거는 언제 유용할까 하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공항은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시랑 가장 가까운 도시 중에서 공항이 있는 도시, 그 도시가로 도착하는 비행편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도착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버스라든지 뭐 기차 같은 걸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특정 에어포트 공항에 비행기로 내렸을 때 커버가 가능한 도시들이 무엇이냐 뭐 이런 정보들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스톱 오버라고 하는 건데 중간 기착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스톱 오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유럽으로 뭐 파리나 런던이나 뭐 이런 데로 비행기를 가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동 뭐 아랍에미레이트의 뭐 어디 도시 뭐 카타르 뭐 이런 뭐에 있는 어떤 도시 뭐 이런 도시에로 한번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트랜스퍼하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 직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이제 중간 기착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요새 보면은 그런 중간 기착지에 그냥 비행기만 바로 갈아탈 수도 있지만 뭐 급하게 내가 런던이나 파리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트랜스퍼 할 비행기 갈아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내린 그 도시를 한번 관광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음.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뭐 엑스트라 비용 같은 거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그것도 한 가지 옵션이 되겠죠. 또는 이제 항공사에서 그렇게 하룻밤 거기서 주무시고 다음날 트랜스퍼 하세요라고 하는 걸로 또 세일즈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스톱 오버 중간 기착지예요. 자, 이제 중간 기착지 스톱 오버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7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객체 지향 방법론으로. 즉, 클래스를 주요 요소로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요 동영상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죠?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려야 될지 조금 먼저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렸죠? 주요 명사들을 찾아라. 그게 이제 클래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 명사들 간의 어떤 관계들을 좀 지어봐라. 특히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니 일단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막 맺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어떤 다른 클래스를 멤버로서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명사를 찾아보면 뭐 MA 시스템도 있고 뭐 고객도 있죠. 그다음에 항공권도 있죠. 또 항공사도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예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항공 예약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출발 공항, 뭐 도착 공항이라고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중간 기착지 뭐 이런 것들도 명사로 주요 명사로 해야 될까? 좀 고민은 되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딱요 요구사항 명세를 보시고 많은 명사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더 주요한 명사일 것 같다 또는 나는 이런 게 더 주요한 명사일 것 같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명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뭐 5분 정도로 해서 그냥 바로 제 설명 그 다음 설명을 듣지 마시고요. 자, 자 5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셨죠? 그냥 막 보고 있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좀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요런 명사들의 를 가져와서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사 항공사죠. 항공사 회사. 그다음에 뭐 고객이 있겠고 뭐 예약이 있겠고 그다음에 뭐 승객이 있겠죠. 그다음에 에, 플라이트 어떤 비행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공항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 또 경유지에 대한 이야기,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명사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같이 공통적인 거, 뭐 커스터머 같은 것들은 아마 대부분 했을 것 같고 또 뭐 플라이트도 하지 않았을까요? 뭐 부킹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만들어 놓은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일치하지 않았다라면 제 생각에는 패신저 같은 것들을 커스터머하고 패신저를 왜 두 개를 따로 뒀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커스터머하고 패신저를 커스터머는 이제 예약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커스터머고요. 패신저는 실제로 그 비행기에 타는 승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뭐 CEO면 제가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제가 예약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 비서를 시켜서 예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약을 한 커스터머는 그 비행기에 탈 사람이 아니라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비록 내가 직접 예약을 하더라도 패신저는 나도 패신저가 되지만 내 가족들도 패신저가 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또 분류를 한번 또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점들이 여러분들이랑 한 거랑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고 다른 거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 지금 각각의 클래스 안에 속성이랑 뭐 오퍼레이션들 다 막 채워 넣어야 되겠지만 여기 없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있겠죠. 에어라인 컴퍼니면은 뭐 회사 이름이나 아이디 같은 것도 속성으로 당연히 있겠죠.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냥 설명상, 편의상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명사들을 앞에 요구사항 명세서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한번 좀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주요 클래스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끄집어냈으니까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에어라인 컴퍼니와 플라이트 여기서 플라이트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항공편을는.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제공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었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에어라인 컴퍼니라는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로 플라이트라는 클래스의 형을 갖고 있는 멤버 변수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회사가 여러 개의 그 비행편을 제공하겠죠.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공하는
저가 항공사는 그럴라나 아무튼 여러 개 제주도 가는 것도 있고 서울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러겠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요게 일대 매니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플라이트가 에어라인 컴퍼니 그러니까 요게 일이고 요 플라이트를 제공하는 에어라인 컴퍼니가 매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대 매니. 제 설명 이해하셨죠? 요게 일대 매니인 거는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근데 반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요게 일대 매니 그러니까 같은 플라이트를 제공하는 회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를 지금 여기 점점 1점점 별표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것도 재밌는 그런 관찰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거겠어요? 코드 쉐어링이죠. 코드 쉐어링. 여러분들 어떤 대한항공이라고 나는 예약을 해서 가봤더니 외국 비행사 비행기더라.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같은 플라이트를 어떤 때는 대한항공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외국 항공사가 하는 같이 코드 쉐어링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무조건 일로만 고정돼 있지 않고 별표가 될 수 있는 거를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플라이트하고 부킹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부킹하고 관계돼야 되겠고 또 고객이 부킹을 하겠죠. 고객이 부킹을 하겠고 그 다음에 고객이 부킹을 하는데 플라이트를 부킹을 하는데 그 예약을 할 때 누구누구 탈 것이다라고 하는 승객을 나열을 하겠죠. 승객을. 그래서 이런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 플라이트는 요 항공편은 어떤 공항이 있죠.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재밌는 게 플라이트라는 클래스와 공항이라는 클래스의 관계가 세 개나 돼 있어요. 세 개나 돼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플라이트라는 클래스 안에 에어포트라는 클래스를 멤버 변수가 있는데 적어도 세 개 이상 있다는 이야기야. 디파처에 관한 멤버 변수가 있고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에어포트 타입의 멤버 변수가 있고 스톱오버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에어포트 클래스 타입의 멤버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에어포트 타입을 갖는 클래스로 선언된 멤버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세 개의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연스럽죠. 언제 출발하느냐. 출발하는 공항, 인천공항, 도착공항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기착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 기착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에어포트가 인천공항이면 인천공항에서 커버하는 도시가 뭐다. 또 파리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이다. 그러면은 그 공항이 커버하는 도시가 뭐다. 또는 런던 힙스로 공항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커버하는 도시가 뭐다. 이렇게 그 커버하는 도시들이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러한 한번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그려보셔야지 어떻게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이게 꼭 이것만 이게 아니면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한 가지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동의를 컨센서스를 만들겠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클래스를 이제 살펴보면 그 클래스들이 한 세 가지 유형의 클래스들로 아마 분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마지막 엑스트라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클래스는 뭔가 그 정보를 저장하는 persistent things 정보를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persistent라는 영어 단어는 컴퓨터에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지속적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켰을 때 램이라고 하죠. 램. 메모리 램 내 거 램은 3기가야, 8기가야, 16기가야, 24기가야 이렇게 되잖아요. 램은 어떻습니까? 전원을 넣으면은 그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전원을 끄면 그 램에 들어있던 메모리에 저장됐던 메모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도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런 거를 계속 유지가 되는 모양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컴퓨터에서 전공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persistent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램은 persistent storage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는 persistent storage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데이터 저장소로서 사용할 만한 유형의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엔터티 클래스다 라고 이제 부를 거고요. 또 어떤 클래스는 사용자하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위한 클래스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이제 바운더리 클래스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엔터티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운더리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어떤 그런 제어 역할을 하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클래스를 찾는 방법으로 어떤 명사를 찾아라, 주요 명사를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 여러분들이 작성한 클래스를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문서를 보고 요 요구사항 문서에 엔터티 클래스가 뭐가 필요할까? 바운더리 클래스일까 뭐가 필요할까? 컨트롤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라는 맥락에서 또 클래스를 찾는 방법으로도 한 가지 간단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방법, 요구사항으로부터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